이리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긴 매끈한 초록빛의 채소 애호박. 아직 덜 자란 호박이라는 뜻의 애호박은 뼈역볕 아래에서도 거뜬히 살아남을 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한다. 찌개, 반찬, 고명으로도 알뜰히 쓰이며 묵직한 무게만큼이나 식탁 위에서도 든든한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건강밥상 오늘은 일상의 소소한 먹거리 애호박과 함께한다. 애호박에는 레시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뇌세포 활성화를 촉진하여 뇌 기능 개선하고 치매 예방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애호박의 씨 부분에 더욱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애호박에는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각종 혈관 질환 및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달달한 맛과 살캉살캉 씹히는 식감이 매력적인 감칠맛 가득한 애호박. 바로 지금 7월부터가 제철이다. 요리계 감초, 애호박으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애호박과 감자가 만든 명불허전. 여름에 먹으면 더 맛있는 애호박 감자전.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바쁜 아침 한 그릇 요리로 뚝딱. 5대 영양소 가득한 애호박 덮밥. 가성비 만점, 초간단 일품 요리다. 애호박 하면 보통 찌개나 볶음에 부재료로 많이 쓰시는데요. 오늘은 애호박을 이용하여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은 애호박 감자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애호박은 표면에 흠집이 없으면서 꼭지가 달려있는 게 좋다. 또 손으로 눌렀을 때 탄력이 없는 것은 피하는 게 포인트. 전에 들어갈 애호박은 동그란 모양을 살려 얇게 썰어주는데, 칼로 써는 게 자신 없다면 이렇게 강판을 이용해 얇게 썰어 준비한다. 애호박이 두껍게 썰어지면 부침개 자체가 두꺼워진다는 걸 기억하자. 애호박전 하면 보통 채 썬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애호박을 가능한 한 얇게 써는 겁니다. 채 썰지 않고 슬라이스나 칼로 얇게 썰어주세요. 얇게 썬 애호박을 큰 보울에 담은 후 소금을 솔솔 뿌려가며 골고루 밑간에 두자. 전에 수분이 배어나오지 않도록 미리 물기를 빼는 게 포인트. 또 매콤하면서 향긋한 매력을 더해줄 양파와 제철 감자는 채 썰고, 고추도 곱게 다져 준비한다.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을 더해줄 달걀도 미리 넉넉하게 풀어 준비하는데, 소금이 한 곳에 뭉치지 않도록 곱게 저어가며 준비해 놓는다. 애호박 감자전에 저는 오늘 그냥 일반 고추를 사용하였는데요. 매콤한 걸 좋아하시는 경우에는 청양고추를 넣으시고요. 어린이가 있는 집에는 파프리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절여두었던 애호박은 키친타월 위에 올려 꾹꾹 눌러가며 물기를 꼭 짜준다.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른 후 먼저 양파와 감자부터 볶아내자. 이어서 전을 부쳐낼 차례. 애호박을 얇게 깔고 볶아두었던 감자와 양파를 올린 후 달걀물을 뱅 둘러 한번 올려주고, 그 위에 다시 한번 호박을 올린 후 또 한 번 달걀물을 붓고 고추를 뿌려주면 끝. 소금에 간한 애호박을 키친타올로 물기를 잘 빼주세요. 물기를 빼지 않는 경우에는 기름에 튈 수가 있으니까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 다음에 잘 푸른 달걀물을 2번에 나눠서 부어주셔야 됩니다. 열기에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약불에서 뚜껑을 닫아 조절하자. 전에 맛을 더해줄 마요네즈 소스도 만들어주면 오늘의 요리 완성. 달걀의 푹신한 식감에 애호박과 감자의 담백한 콜라보.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영양 만점 아침 식사가 완성됐다. 애호박 하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데요. 아이들은 채소를 잘 안 먹어서 걱정이죠. 오늘은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중국식 애호박 덮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애호박은 씻지 않은 상태에서 한 개씩 키친타올로 싸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열흘까지도 싱싱하게 보관이 가능하다. 덮밥에 들어갈 애호박은 세로로 길게 반으로 자른 후 반달 모양으로 듬성듬성 썰어주는데,
이렇게 두툼하게 썰어야 덮밥으로 완성했을 때 호박이 물러지지 않는다. 애호박 덮밥에 들어가는 애호박은 약간 도톰하게 반달로 썰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들고 나서도 씹히는 식감이 좋습니다. 애호박 덮밥에 들어갈 양파는 가늘게 채 썰고 달달한 맛을 더해줄 대파는 곱게 다져 준비해 놓는다. 이제 중국식 덮밥의 맛을 좌우할 소스를 만들 차례. 두반장과 간장, 마늘, 청주, 녹말을 같은 비율로 넣고 참기름과 설탕, 생강도 넣어 잘 저어준다. 애호박 덮밥에 들어가는 소스는 두반장을 넣는데요. 약간 중국식 고추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칼칼한 맛이 나는데 혹시 두반장이 없는 경우에는 고추장을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른 후 먼저 대파와 양파를 볶아주는데 파기름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쫄깃하고 담백한 식감을 더해줄 새우를 넣어 익혀준다. 새우가 붉게 변할 때쯤 재료가 부드럽게 익을 수 있도록 육수를 부어주고 여기에 두반장 소스와 애호박을 넣고 볶아주면 끝! 애호박은 맨 마지막에 넣어 살짝만 익혀주는 게 포인트다. 애호박을 볶으실 때는요, 제일 먼저 양파와 파를 잘 볶아주시고요. 나중에 새우와 제일 마지막에 애호박을 넣어주셔야지 애호박이 아삭하게 맛있습니다. 덮밥에 올라갈 달걀 프라이도 만들어주자. 중국식 달걀 프라이는 튀기듯 구워내는 게 특징이다. 이제 넓적한 그릇에 밥을 담고 소스와 달걀 프라이를 올리면 오늘의 레시피 완성! 부드럽게 퍼지는 달달한 애호박 맛에 쫄깃하고 담백한 새우의 식감, 거기에 매콤한 맛을 더해주는 두반장 소스까지 감칠맛도 일품이다. 애호박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의 노화를 억제하고 암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을 제거해주는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애호박에는 몰리브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 염증 수치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또한 애호박에는 눈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여러 안구 질환이나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데도 먹는데도 개눈 감취로 뚝딱! 약방의 감초처럼 식탁 위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우리에게 친숙한 채소 애호박. 맛과 향이 강하지 않아 어떤 요리에도 부담 없이 사용되는 최고의 조연이다. 칼로리는 적고 수분 함량은 높은 여름철 최고의 식재료. 덥고 습한 요즘 제철 맞은 애호박으로 우리 가족의 건강 비타민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요즘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으면서 다들 더위에 조금씩 지쳐가고 계신데요. 이렇게 볕이 뜨거울수록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온열 질환인데요. 이 흡수한 열을 배출하지 못한 채 체온이 상승하면서 온열 질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는데요. 볕이 가장 뜨거운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소화기관. 이 소화기관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병을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한다. 염증성 장질환은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만성 면역성 질환으로 무엇보다 빠른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꼽힌다. 염증성 장질환은 원인 불명으로 장에 염증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그런 이제 만성 질환입니다. 크게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크론병은 주로 이제 복통, 설사 이런 것들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고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이제 혈변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나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염증성 장질환의 명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10년간 염증성 장질환의 국내 유병률은 2배 이상 증가했고 소아청소년 환자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장이 보내는 경고 등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예전에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이면 잔뜩 긴장을 하다 보니까 배가 수시로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한 복통과 설사가 수시로 지속된다면 진료를 꼭 받아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강상범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인 염증성 장 질환. 이 이름대로 풀이를 좀 해보자면 장에 염증이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좀 풀이가 되는데요. 교수님, 이 질환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예, 우리들 한두 번 이제 급성 설사, 장염 걸려 보셨을 겁니다. 되게 힘드시죠. 하지만 며칠 있으면 좋아지죠. 하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소화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불명의 만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은 계속 호전과 반복을 할 수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염증성 장질환의 무서운 점은 무서운 합병증이 있다는 건데요. 장 폐쇄, 장이 구멍이 나는 천공, 그리고 대장암, 치류 같은 각종 무서운 합병증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합병증도 많고 원인 불명의 만성 질환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대표적인 게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의 특징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것들이 소장이고 이제 이렇게 옆에 있는 게 대장인데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대장만 침범하는 염증이 되겠습니다. 만성 장염이고요. 얕은 궤양이 연속적으로 분포를 합니다. 보시면은 가운데가 이제 이렇게 꾸불꾸불한 게 소장이고 이렇게 옆에 있는 게 대장입니다. 대부분 직장에서부터 하행결장, 횡행결장, 상행결장까지 연속적으로 이렇게 침범하는 게 특징이고 그 반면에 크론병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관 어디나 침범할 수가 있고요. 주로 대장 소장을 침범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주로 깊은 궤양이 발생하고 여기저기 군데군데 띄엄띄엄 발생하는 건너뛰기 병변이 특징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만 국한돼서 나타나는 질환이고 또 크론병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 염증성 장 질환 환자가 세계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유병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원래 이런 염증성 장질환은 서구에 흔했고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에는 거의 없는 질환이었습니다. 이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보여준 그런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나 10년 동안 이렇게 공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약 37,000명, 크론병 환자들은 약 19,000명 정도 이렇게 10년 동안 2배 이상 꾸준히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10년 동안 2배 이상의 환자가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실 원인이 좀 궁금해요. 이쯤 되면 이 염증성 장 질환의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밝혀진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여러 다양한 원인이 복합돼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현재까지 알려져 있고요. 이제 서구에서는 유전적 요인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도 많은데 동양에서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식생활이 서구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항생제 이제 복용이라든지 이렇게 어렸을 때 깨끗하게 살면은 이제 일반적인 항원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노출이 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갑자기 폭발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염증성 장질환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을 좀 짚어주셨는데 이 염증성 장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 심한 복통과 설사인데요. 이것 외에도 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복부에 연관된 그런 증상들이 일단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설사나 복통 이런 것들이 주로 크론병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자가 면역 질환의 한 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전신 증상과 장관 외 증상을 우리가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전신 증상으로서는 발열이나 식욕부진,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장관의 증상으로는 뭐 관절 통증, 눈의 문제, 그리고 피부 질환, 골다공증이나 간 질환 이런 매우 다양한 증상들이 우리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염증성 장질환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또 유발할 수 있는 합병증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합병증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독성 거대 결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대장이 이렇게 풍선처럼 부푸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천공이 되면 응급으로 수술이 들어가서 대장 전체를 절제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장에 염증이 잘 조절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약 8년에서 10년 정도 경과가 된다면 대장암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염증이 잘 조절이 안 되면은 장이 좁아지는 그런 이제 협착이 생기게 되고 협착이 되면은 그 장관에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농양이 생기기도 하고 결국은 장이 천공이 되는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있겠고 또한 항문 주위에도 이렇게 샛길이 나는 누공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합병증이 환자의 질을 아주 심대히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모든 질환이 그렇긴 하겠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조기에 진단해서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이런 합병증을 예방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환자를 이제 진단했을 때 증상의 유무하고 질환의 심각도는 매우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경한 환자와 심각한 환자들을 나누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합병증이 발생한 후에는 내과적인 치료, 약물 치료로서는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입니다. 내시경을 해보면은 이제 장의 염증이 심한 정도가 이제 우측이고 그다음에 환자의 증상을 부직축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점들이 코릴레이션이 잘 되지 않죠. 만약에 증상하고 장의 염증 정도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다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하지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점들이 무수히 다양하게 이렇게 다릅니다. 이런 그 내용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환자의 증상하고 장의 염증 정도는 비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 목표를 삼을 때 환자의 증상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환자의 질병의 심각도를 대상으로 해서 치료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로 좀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실제 내원했던 환자의 사례를 좀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처음에 오실 때 1년 전부터 발생한 복통, 체중 감소, 식욕 부진으로 오셨었고 환자의 그런 병력을 청취를 해봤더니 25년 전에 원인 모르는 소장 천공으로 소장을 약간 이제 잘라냈다고 합니다. 복통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 저한테 내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복부 CT를 찍어봤더니 장이 여기 되게 협착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 협착된 부분 위쪽으로 이렇게 장이 되게 늘어난 그런 풍선처럼 늘어난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랫배에서는 장과 장끼리 이렇게 단단히 붙어버린 그런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증상이 조금씩은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20년 이상 경과를 하면 이렇게 장이 다 붙어버리거나 협착이 되는 이런 치명적인 합병증이 이미 발생을 했던 환자입니다. 좀 더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었겠고 그랬더라면 이런 무서운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염증의 진행 정도와 통증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염증성 장질환이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포함한 위장관에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을 말한다. 특히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 점막에 다발적으로 궤양이 생기는 것으로 대장 점막이 충혈되면서 붓고 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궤양성 대장염은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나타나지만 주로 젊은 층에 발병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죠? 네, 얼마 전에 화장실을 갔는데요. 변에서 피가 나왔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예, 그러면 혈변 말고 혹시 화장실을 최근에 좀 자주 가시나요? 네, 요즘 최근 들어서요. 하루에 한 6, 7번 다녀왔습니다. 예, 그럼 이런 증상이 언제부터 생겼었어요? 최근 한 2달 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그전에는요? 그 한 1년 전에 조금 있었다가 증상이 없어졌거든요.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 염증과 함께 궤양이 발생한 것으로 통증 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한다. 심한 복통과 함께 설사나 혈변이 대표적인 증상인데 평생토록 지속되면서 재발이 잦은 병이다. 이 환자는 이제 궤양성 대장염 환자고요. 이제 전형적인 혈변 그리고 화장실 자주 가는 증상으로 오셨고요. 대장 내시경을 해서 이제 궤양성 대장염 진단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질병의 활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기본적인 이제 항염증제를 투여를 해서 결국 이제 환자 증상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한 가지 검사만으로 진단하기는 어렵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혈액 검사와 대장 엑스레이, 대장 내시경 검사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궤양성 대장염은 한 번 발생되면 재발될 확률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갑작스러운 복통과 함께 잦은 설사와 혈변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 조속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어떻게 오셨죠? 최근에 배가 아프고 설사도 자주 해서 좀 몸이 이상한 것 같아서 왔습니다. 최근에 몸무게도 많이 빠지셨나요? 3개월 전부터 4kg가량 빠진 것 같습니다. 혹시 예전에 뭐 충수염 수술이나 항문주의 뭐 염증 있어서 수술 받으신 적 있어요? 몇 년 전에 치료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함께 대표적인 염증성 장질환이 바로 크론병이다. 크론병은 입부터 항문까지 모든 소화관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완치보다는 상태를 완화시키는 것이 치료의 목표다. 이 환자는 이제 크론병으로 진단된 환자고요. 전형적으로 복통, 설사, 체중 감소로 내원을 했고 대장 내시경과 CT를 시행해서 크론병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환자의 그런 활성도가 질병 활성도가 높아서 스테로이드하고 면역조절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크론병의 증상과 정도는 환자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이 치핵과 치루인데 일반적인 항문 질환과는 달리 증상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크론병은 CT 촬영 등의 영상 검사를 시행하고 내과적 치료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특히 염증성 장질환은 지속적으로 장에 염증이 누적이 돼서 장에 이제 회복 불가능한 그런 이제 합병증을 남기기 때문에 당연히 조기 진단해서 조기 치료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정답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적기에 치료하면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염증성 장질환.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만큼 꾸준한 관심과 치료가 필요하다.
병원을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설사가 잦다거나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경고등이 들어왔다 하는 염증성 장 질환으로 여길 수 있는 증상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과민성 장증후군은 장에는 특별한 기질적인 문제가 없이 복통, 설사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그런 질환이죠. 내시경을 해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은 증상이 있습니다. 질병과 과민성 장증후군과 감별이 되게 중요합니다. 괜찮았다가 갑자기 연령이 50세 넘었는데 그때부터 증상이 생기더라. 이런 게 있을 때 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체중이 빠진다. 밤에 깨어나서 이제 화장실을 계속 간다. 특히 남자 그리고 가족력이 대장암이 있다든지 방금 소개해드린 그런 증상이 있었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꼭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염증성 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조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염증성 장 질환의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지 조금 더 짚어주실까요? 네, 염증성 장질환의 증상은 초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통, 설사, 혈변 다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염증성 장질환이 특별히 의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통, 설사가 자주 반복됩니다. 이건 수년간 계속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체중 감소 그리고 소아 청소년에서는 성장 지연이 있는 경우, 혈변이 하얗게 코처럼 생긴 점액변 이런 것들과 동반이 된다든지. 그리고 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뒤가 이제 묵직함 이런 증상과 동반되는 경우, 그리고 치질 수술은 주로 이제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혈변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 치질로 이제 오인을 해서 그리고 이제 치질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치질 수술을 받았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흡연력이나 가족력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통이나 설사 등 주변에서 이 장 트러블을 겪고 계신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염증성 장 질환 외에도 많은 장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염증성 장 질환과 장염의 두드러진 차이가 좀 있을까요? 초기에는 두드러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기타 장염을 이제 감별해 달라고 개원가에서 저한테 환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보면은 정말 전형적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 1, 2년, 2, 3년간 이렇게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해서 진단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에서는 여러 다양한 염증이 이제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 초기에는 임상 증상이 특이적이지 않고 이제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그리고 과민성 장증후군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도 하고 그다음에 조직 검사도 하고 여러 다양한 혈액 검사 그리고 CT나 MRI 같은 여러 영상의학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제 확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성 장 질환 가운데 크론병 같은 경우 이 경과에 따라서 합병증의 정도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요?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흉터가 생기죠. 협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섬유화에 의한 협착기가 생기고 협착이 생긴다면 이제 농양이나 천공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보시면 20년 관찰을 하면 염증기가 초반에는 80% 되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오래되면은 관통형 합병증이 거의 이제 60% 정도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크론병과는 다르게 이 대장에 국한돼서 나타나는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합병증이 좀 어떤가요? 빙산의 일각? 이렇게 이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성 결장 그리고 대장암입니다. 하지만은 요거는 이제 빙산의 일각뿐이고 그 바닷물 밑에서는 여러 다양한 합병증들이 있는데요. 대장이 하는 기능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우리가 대변도 만들고 장의 운동을 일으키고 수분, 전해질 흡수도 하고 여러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서서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크론병과 마찬가지로 궤양성 대장염에 이런 다양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절한 치료를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염증성 장 질환이 과거에도 있긴 한 질환이었지만 현재 조금 더 환자가 많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치료법에는 과거와 현재에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증상이죠. 내가 잘 먹고 배 안 아프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잘 가고
하지만 의사들이 생각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의사들은 증상은 당연히 좋아져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객관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증상을 호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기본적이고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약한 약에서 강한 약으로, 그리고 증상이 잘 조절되면은 자주 검사도 잘 시행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여러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염증성 장질환의 생활사가 이미 밝혀졌거든요. 환자의 증상보다는 질병의 심각도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위에 그런 장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장이 많이 빨갛게 부어 있죠. 처음에 궤양성 대장염을 활성됐을 때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을 여기 아래 보시면 이렇게 아주 핑크색으로 이쁜 이제 정상적인 장인데 이런 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점막이 호전된다, 치유된다, 점막 치유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거든요. 환자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를 정상화시키고 내시경 소견을 호전시키고 조직 검사까지 시행을 해서 조직학적 소견도 호전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이 염증성 장질환의 질병의 경과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환의 완치보다는 내시경적 소견 검사의 좀 호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또 궁금한 게 치료법인데요. 염증성 장 질환을 다스릴 수 있는 치료법에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어떤 환자분들은 이제 제일 기본적인 약만 써도 호전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 정말 심한 환자분들은 처음부터 뭐 장이 천공이 돼서 합병증이 발생해서 그런 진단이 되는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경한 환자는 이제 경한 약부터 당연히 사용을 해서 불필요한 면역 억제 치료 및 약의 부작용을 피할 수가 있겠고 당연히 의료비도 감소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심한 환자는 강한 치료제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치명적인 합병증을 예방 가능하고 질병의 경과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치료법 가운데 약물 치료법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증을 치료하는 약제의 효과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약이 항염증제, 5-아사, 메살라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은 가장 기본적이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제입니다. 가장 흔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아시는 게 스테로이드제입니다. 스테로이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목적은 면역을 급격하게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억제를 시키는 거죠. 집에서 불이 나면 우리가 소방차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방차를 부르는 것처럼 최대한 빨리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치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스테로이드제고, 최근에는 쓰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짧은 기간으로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이제 불이 다 껐으면 이제 수도꼭지를 잠가야 이제 물난리가 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염증성 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가족분들에게 이 점만은 꼭 명심해달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환자분들은 진단이 되면 이제 많이 이제 시리에 빠지시죠. 완치도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치료 약제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인터넷이나 다른 데를 이제 많이 찾아보게 되시거든요. 하지만은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입증되지 않은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병은 이제 기전이 이제 확실하고 이제 장 점막의 염증 때문에 생기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이제 치료 원칙이 확립된 그런 약제들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간요법이나 그런 다른 약제들에 대해서 귀가 얇아지지 않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의료진과 환자, 가족의 신뢰가 되게 중요하겠죠. 평생을 같이 이제 관계가 이렇게 원만하게 이제 계속 돼야 되겠습니다. 주사약이든 아니면 이제 경구약이든 처방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투약을 잘 해주셔야 되고, 이제 예방접종 잘 챙겨 맞으시고,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A형 간염이나 B형 간염,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환자분들에서는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포진 이런 것들을 꼭 챙겨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한다 하는 점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게 처음에 집을 지으면 바닥이 튼튼해야 됩니다. 주치의 환자의 그런 소통에 그냥 튼튼한 토대 아에 큰 이제 튼튼한 기둥을
세 개를 세웁니다. 조기 치료, 조기 진단, 조기 치료, 그리고 객관적인 치료 목표 선정, 그리고 꾸준하고 세심한 관리에 이런 세 가지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이제 지붕을 잘 올리면 이런 염증성 장질환 질병의 그런 성공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염증성 장 질환은 완치가 어렵다. O일까요? X일까요? 안타깝지만 O입니다. 완치가 어렵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아직까지도 원인이 불분명하고 여러 다양한 약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치는 없습니다. 이 질문은 저도 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좀 장과 관련된 질환이다 보니 염증성 장 질환은 유산균 섭취가 중요하다. O일까요? X일까요? 세모입니다. 이제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의 어떤 일종이거든요. 일부의 어떤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이 이제 그 임상적인 관해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론병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의 섭취가 이제 질병의 활성도 관리와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이제 임상 연구는 없어가지고 세모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아 염증성 장 질환과 성인 염증성 장 질환은 증상과 합병증이 다르다. O일까요? X일까요? O라고 하겠습니다. 뭐 비슷한데요. 가장 하나만 말씀드리면 성장 지연. 애들이 키가 안 크죠. 염증이 계속 장에 생기면 당연히 키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약제인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들을 쓴다면은 이제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성장판이 다쳐서 키가 안 크거나 이제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조기 성숙이 돼가지고 생리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쌤이나 소아기 내과 의사들이 환우와 환아를 보는 약간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염증성 장 질환은 설사가 주 증상이기 때문에 변비가 있으면 염증성 장 질환이 아니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크론병에서도 이제 잘 조절되는 경우에서는 변비가 오는 경우도 있겠고요. 특히 궤양성 대장염 주로 이제 직장이나 좌측 결장만 침범하는 환자들은 이제 장 운동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변비가 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식이요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먹는 음식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이 식이요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염증성 장질환은 급성기, 급성활동기와 관해기와 이제 식이요법이 좀 다릅니다. 이제 급성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질병 활성도가 높고 장이 막 붓고 헐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익힌 음식들 드셔야 되고 이제 유제품 이런 것들 섭취하시면 안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질병의 활성도가 잘 조절되는 그런 관해기에서는 자기가 먹어서 불편한 음식들만 제외하고 모든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면 되겠습니다. 약을 잘 복용해서 현재 증상이 없어졌다면 약을 중단해도 되는 건가요? 약을 복용해서 증상이 개선됐다면 약을 중단해도 되는지 이 점을 궁금해하셨습니다. 고혈압, 당뇨나 염증성 장질환이나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도 완치가 없이 혈당하고 혈압을 조절하면 나쁜 무서운 합병증, 예를 들어서 뭐 심근경색, 뇌경색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가 않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처럼 잘 조절돼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도 마찬가지로 증상이 없어도 질병의 활성도를 계속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한 그런 이제 약제 투여는 필수입니다. 약을 복용 중인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임신을 해도 태아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염증성 장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임신을 해도 괜찮을까요? 먼저 말씀드릴 게 염증성 장질환의 활성도가 잘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임신이 어렵고 임신이 하더라도
조기에 유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려면은 먼저 질병의 활성도를 낮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약제가 임신 때 생물학제제를 포함해서 임신 때 계속 유지해도 되는 약제입니다. 혹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 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염증성 장 질환이 암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확률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인 경우 염증이 조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약 8에서 10년 정도 경과를 하면 이제 그 후부터 이제 대장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이 받은 지 오래됐다 하더라도 내가 장을 잘 이렇게 조절을 해서 염증이 없이 잘 조절이 된다면 그 후부터는 정상인과 대장암 발생률이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암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치료를 받으시면 대장암 잘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이 끝으로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을 핵심으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염증성 장 질환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오뚜기 어떨까요? 오뚜기. 오뚜기요. 예.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죠.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막 제 진료실에서 막 우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왜 생겼는지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천천히 마음을 잡으시고 치료를 잘해서 좋아지는 분도 계시지만 좋아지다가 다시 재발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다시 안 좋아졌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좋은 치료 약제들이 있고 하니까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저와 같이 꾸준하게 계속 넘어져도 일어나는 그런 오뚜기 정신으로 평생을 잘 이렇게 조절해 나가면 이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 소화기내과 강상범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염증성 장 질환은 만성 질환으로 설사나 복통, 혈변을 주 증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배변 습관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